어, 렌즈 같은 거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빛을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을 뭐로 봤죠? 파동으로서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애시당초 빛이 입자라고 주장한 학자와 파동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초반에는 입자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워낙에 이름빨이 너무 강력해서 파동이라는 내용보다 입자라는 내용이 더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입자라고 주장한 학자 이름이 이 형은 왜 갑자기 여기도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만한 양반이 나타납니다. 뉴턴이에요. 참고로 고2, 고3 물리학에 가면 물리학 2 우리 열에너지 전달 전도 대류 복사 배우잖아. 거기 복사에도 뉴턴 이름 나옵니다. 뉴턴의 복사 법칙 해가지고 이 형은 전기 빼고 다 나옵니다. 물리학에. 여기 형은 왜 여기서 나와? 파동이라고 한 학자는 우리가 전에 굴절할 때 살짝 언급이 됐던 사람이에요. 하위언스, 이제 옛날 이름으로는 호이겐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로 현재 우리는 하위언스라고 불러요. 어떤 연구가 시작되면 최초로 그 내용을 주장한 학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영재원이나 자율탐구 과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학 논문들을 좀 찾아봤으면 알게 되겠지만 논문의 인용, 펠로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돼요. 그 논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다른 논문에서 인용되었느냐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학자의 의견에 내가 동조한다면 그 학자의 논문에서 부족한 설명을 내가 보충하는 연구를 할 것이고 어떤 학자의 논문과 내가 반대쪽이라면 그 논문의 논리를 깨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지. 문제는 뉴턴이 너무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연구를 보충하거나 뛰어넘기 위해 그쪽에 서는 학자들이 너무 적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하이언스 쪽은 조금 달랐습니다. 학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영이 누구냐면 우리 이중슬릭 간섭 실험한 학자입니다. 프레넬 평면상에서 요 요철 무늬를 이용해서 오목거울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넬 거울을 만든 학자고 푸코 파동 쪽보다는 오히려 그 자전 증거와 관련한 푸코의 진짜라는 걸 찾아서 만들어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학자에 가까운데 이 푸코에 대해 이르면 뉴턴의 주장에 잘못을 지적해내는 데까지 성공해요. 그러니까 뉴턴은 빛을 입자로 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파동으로 보고 있잖아. 굴절의 개념에서 뉴턴이 빛의 굴절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버려요, 푸코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학자는 커피 이름 아니고요. 그 전자기학에서 되게 중요한 학자입니다. 맥스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기력 전기장 개념과 자기력 자기장 개념이 있거든요.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성질로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학자가 맥스웰이에요. 전자기학의 끝판이 맥스웰 방정식이래요.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그리고 이 맥스웰이 주장한 전자기파, 즉 전파라는 개념의 실증을 해낸 학자가 헤르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동의 진동수 단위가 뭐야? 헤르츠가 되는 거지. 하이언스 뒤에 이렇게 쭉 학자들이 붙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쯤 오면 이제 우리는 빛을 무엇이라고 말하게 된다? 파동이라고 말하는데 헤르츠 대에 이르러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로 이 광전 효과라는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냥 뭐 이론을 배우고 공식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노벨 물리학상의 메인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전체 길이는 A4 4바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논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페이퍼나 노트라고 부르는 원래 논문은 저널이라는 잡지로 발간이 되거든요. 대학 교수들의 논문은 뭐 월간, 예를 들어 월간 전자기학, 뭐 월간 금속학 이런 식으로 학회지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 월간이든 개간이든 그 기간 동안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잡지로 내보내면 그거를 구독해보는 그 학회에 속한 교수들은 다른 교수들은 어떤 식으로 논문을 전개하는지를. 플랭스 논문도 있지만 우리 요새 가수들 음반 발표 어떻게 해요? 10곡짜리 풀 정규 음반도 발표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로 그냥 싱글 발표하잖아. 한 곡씩. 그런 것처럼 짧은 논문을, 소논문 같은 걸 우리는 페이퍼나 노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A4 고작 2바닥이나 4바닥. 얼마 안 되는.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요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생각해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자외선을 쐈더니 검정기의 금속판에 자외선을 쐈더니 벌려져 있던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석할래, 이거? 어떤 해석이 이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설명이 될까요? 금속박이 오므라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금속박의 마이너스 대전된 크기가, 전하가 감소하고 있다지.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인 상태란 말이야. 그 말은 뭐다? 자외선의 에너지를 받은 자유전자의 공간 방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자가 밖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가 주니까 검정기가 오므라들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합니다. 광전효과란 전자기파, 빛을 받은 금속 표면에서 이렇게 광전자의 방출이 일어나는 것을 광전효과라 그래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자외선이 됐든 뭐가 됐든 얘도 빛이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 가시광선이 아닐 뿐. 그지? 이 빛의 무언가를 변화시킬 때 여기에서 광전자의 방출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한다면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귀납적으로. 그지? 그래서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고 한다면 빛을 파동이라고 본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인데 한마디로 빛의 세기가 강하면 예상입니다. 전자의 수도 증가할 거고 방출되는 전자의 수도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거고 그지? 그리고 전자 방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강한 빛을 쏘면. 결국 이거는 뭐라고 생각한 거다? 핵의 전자가 돌고 있잖아. 안쪽 궤도의 전자에 뭐가 들어가서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고 또 빛이 들어가서 자유전자의 방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럼 빛이 약하면 당연히 개수도 줄고 운동 에너지도 줄고 하지만 델타 T를 충분히 늘리면 어떻게? 언젠가 꼭 에너지가 누적이 되어서 방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으로 실험을 해 보았는데 실험 결과가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 예상에서 맞은 거라고는. 이거 하나만 맞았어. 이거 두 개가 틀렸어. 그러면 이 모델 자체가 이렇게 예상한 이 모델링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잖아. 맞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문턱 진동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빛의 세기, 즉 빛의 밝기보다 광전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그 빛의 진동수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빛의 세기와 무관하게 그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델타 T 이꼴 0으로 즉시 방출이 됩니다. 전자가 즉각 튕겨 나오더라. 그런데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델타 T를 증가시켜도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F0 값은 금속의 종류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F가 F0보다 큰 값으로 일정할 때
강한 빛은 전자의 수가 많아졌고요. 약한 빛은 전자 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빛의 세기랑 상관없이 전자에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가 고스란히 뭐에만? 빛의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난다라는 게 알려진 겁니다. 실제로 요거는 그래프로도 설명이 돼요. 원래는 그래프가 한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자, 어느 그래프를 잠깐 보냐, 한 바닥만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지금, 여기 있네. 55쪽의 심화 그래프 한번 펴볼래요? 자, 가로축이 빛의 진동수고요. 세로축이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값이야. 그리고 여기서 어떤 특정한 문턱 진동수에 대해서 그거보다, 자, 여기 앞에 칠판 봅시다. 문턱 진동수 것보다 큰 값일 때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금속이 되면 여기 이렇게 이제 문턱 진동수가 존재를 하는데, 요 기울기 값이 어떻다? 똑같지. 이 기울기 값을 설명하는 게 우리 그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플랑크 상수라는 거예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양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비례상수 값입니다. 우리가 저거 숫자 놓고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요 기울기 그대로 내려오면 어떤 값이 존재하죠? 얘를 일함수라 그러고 플랑크 상수 곱하기 F0가 됩니다. 이 일함수는 뭐가 되느냐면 사실 금속에서 전자를 분리 방출시키는 에너지의 크기가 되는 거고, 결국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빛 에너지는 온전하게 진동수에 비례해요. 근데 이 에너지는 결국 뭐냐면 빛 에너지라는 말은 광자, 빛이 입자로 존재하는데 그 빛 입자, 광자의 한계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존재한다는 거. 빛이 입자로 존재하고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해낸 학자가 되게 유명하신 양반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되고, 이 뒤를 이어서 콤프턴이라는 학자로 오늘 우리가 이제 빛의 이중성 중에 입자성에 대한 내용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는 HF. 그러면 요거 좀 요 밑에다 적자. 여기에 빛의 세기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온전하게 빛의 진동수가 결정하더라는 건데, 봐봐. 빛 에너지,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람수 값은 플랑크 상수 곱하기 문턱 진동수가 되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된다? 실제로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 빼기 이람수. 결국 HF-HF0, 즉 H의 F-F0가 돼가지고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 2분의 1 m2의 v제곱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언제만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만 전자가 방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한 게 아인슈타인인 거야. 그거 정리한 노트를 다 해봐야 그냥 잡지 한 두세 바닥 정도에서 끝나는 그 짧은 노트. 원래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을 때 그 당시 상대성 이론도 이제 전 세계에 되게 유명했고,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한 증거랍시고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이 어느 정도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벨상을 상대성으로 못 탔어요. 왜냐하면 노벨상 주는 시스템 자체가 전대 노벨상 수상자들과 노벨위원회라는 실제로 노벨상을 누구한테 줄지 회의하는 그 회의에 속한 멤버들이 전 세계의 추천 자격이 있는 학자로들로부터 노벨상에 적합한 논문들을 추천을 받고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거쳐도 노벨상을 발표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씨발 이게 맞나? 줘야 되는 사람인 건 해. 줘야 될 만큼 위대해. 근데 씨발 이게 맞냐인 거야. 이미 그때는 벌써 미국은 맨해튼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자폭탄 만들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핵심 이론에는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이 들어있었고 이미. 근데 이게 맞나인 거야. 막 움직임에 따라 질량도 변하고 거리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엄청나게 중력이 큰 별이 있으면 인근에 공간이 휘어져서 빛도 휘어야 돼. 씨발 이게 맞나? 왜냐? 그리고 시간이 변하고 공간이 변하고 길이가 변하는 건 거의 광속에 정말 근접해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전까지 지금도 인간은 아직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줘야겠는데 상대성 이론은 씨발 이해를 못했어. 그나마 아인슈타인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중에서 제일 확연하게 맞고 증거가 뚜렷하고 모두가 이해한 논문을 메인으로 올립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광전 효과 등에 관한 연구로 이 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등 안에 상대성 이론이 포함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좀 안 좋았던 게 바람을 폈어요. 학생. 네, 아인슈타인에게서 과학 작업자도 빼고 나면 바람둥이 개새끼입니다. 그래서 본처랑 이혼하면서 재판정에서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그 위자료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했냐면 내가 노벨상을 타면 첫 번째 받은 노벨상 상금 메달 전액을 이혼 위자료로 지불하겠다. 웃기는 건 아직 노벨상 발표되기도 전이었고 아인슈타인은 딸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인슈타인의 전처는, 첫 번째 부인은 저 새끼는 언젠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코를 외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의 최고로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아인슈타인은 주기 싫지. 가뜩이나 이혼했는데 도망가요. 상 받으러 안 가고. 세계 2차 대전 중인데 중국으로 튑니다. 그 발표할 거 있다고. 강연할 거 있다고 중국으로 튀어. 그 중국에서 전화를 받아. 보름 안에 오셔서 상 받을, 지금 전쟁 중이고 여기 중국이고 보름 안에 못 가겠는데요. 그래서 그해 노벨 물리학상 상 안 줍니다. 아인슈타인한테 신신한 거야. 내년에 당신이니까 꼭 받으러 와라. 올해는 없다고 발표하겠다. 그 다음 해 아인슈타인은 받으러 갔을까요? 미국으로 튑니다. 주기 싫다 이거지. 근데 그 이야기를 전처가 들었어요. 그 관련되는. 그래서 전처는 독일 정부에다가 행정심판을 겁니다. 내 전남편 새끼가 위자료 주기 싫어서 작년에는 중국으로 튀고 올해는 일본으로 튀었다. 내 위자료 받아달라. 그래서 그 재판이 후닥닥 끝나고 스웨덴 독일 대사가 주 스웨덴 독일 대사가 아인슈타인을 대신해서 노벨협회에 연락해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맞냐? 대리수령하고 지금 이런 절차로 대리수령할 거니까 줄지 말지 결정해서 답변을 해라. 오케이, 주겠다. 그래가지고 주 스웨덴 독일 대사가 대신 노벨상과 상장과 메달까지를 받아라고 와이프 갖다 줘. 근데 큰 문제는 그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그 소식을 진짜 씨발 그래도 나 아직 상대성이로 남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 와. 왜 나 노벨상 추천 멤버였는지에 들어가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왜 내 거 상대성이로 안 올라오냐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 광전 효과 등에 관한 연구에 상대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죽기 전까지 제일 연구한 게 중력, 전기력, 자기력을 다 한 방에 묶을 수 있는 힘은 없는가에 대한 통일장 이론을 연구했던 이유가 씨발 내 노벨상. 왜냐면 맥스웰이 전자기파로 받았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중력만 합칠 수 있으면 또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못 합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결국 광양자설 아인슈타인이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한 건데 방금 아까 언급한 거예요. 금속 표면에 전자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빛이라는 거는 광자가 가지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빛의 색이, 즉 밝기는 날아오는 광자의 개수인 거지. 그리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인 거고, 아까 전자를 떼는 이람수 W는 HF0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 광자가 가진
에너지 HF의 이 F가 얘가 튕겨나오기 위한 HF0와 비교를 하는 거지. 크냐 작냐. 광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이 금속에서 자유전자 하나 떼내는 데 들어가는 이함수 HF0보다 크면 항상 1대1인 거야. 탕 튕겨나가는 거지 그냥. 근데 얘가 에너지가 부실하면 때려도 얘가 튕겨나가다가 인력으로 잡혀버리는 거야 금속에. 그러면 튕겨나가 안 나가. 그렇게 잡히면 다시 와서 또 부딪혀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안 튕겨나가는 거지. 즉 에너지를 아무리 누적해도 얘를 떼내는 만큼의 에너지가 한 방에 가해지지 못하면 튕겨나간다 안 튕겨나간다? 안 튕겨나간다. 대신에 어두워도 즉 광자의 수가 적어도 얘가 가진 에너지가 졸라 크면 진동수가 정말 크면 탕 튕겨버릴 수 있겠지. 대신에 튕겨나가는 전자 개수가 많다 적다? 적은 거지. 얘가 가지는 전자가 가지는 운동 결국 여기 운동 에너지는 H의 F-F0로 결정이 나는 형태로 튕겨나간다 가 되는 거야. 요 뒤에 그 뒤에 바닥에 보면 콤프턴 효과 혹은 콤프턴 산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흑연판입니다. 흑연으로 만들어진 얇은 판에 X선 얘도 전자기파란 말이야. 그럼 일종의 빛이죠. 우리 눈에는 감지가 안 되지만 이 X선을 조사한다고 할 때 우리 E는 HF는 HC per 람다가 되거든요. 람다분의 HC가 된단 말이야. 왜? 우리 빛이니까 광속이 빛의 속력인데 이게 F 람다니까 람다가 넘어가면 진동수는 람다분의 HC가 되겠. 진동수는 람다분의 C가 될 거 아니야. 광속.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식이 요 식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해내냐면 얘가 만약에 입자라면 운동량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T는 MV. 이 운동량 공식을 계산하니까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X선 파장이 람다 제로라고 한다면 재밌는 게 여기에 그냥 투과되는 거는 람다 제로로 그냥 나와요. 별 문제가 없지 그러면.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산란되는 X선의 경우 람다가 람다 제로보다 크게 나와. 그 말은 산란된 X선은 운동량이 산란되기 전보다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죠. 맞잖아. 운동량은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람다가 커졌다는 말은 운동량이 줄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이게 왜 줄었냐 봤더니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하나 튀겨라. 산란되는 것만큼. 그때 얘가 가지는 ME의 V가 있을 거 아니야. 얘 운동량. 이 전자의 운동량과 이 산란된 X선의 운동량.
요거 두 개를 합쳤더니 산란 전의 운동량과 운동량 보존 법칙, 2차원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게 발견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콤프턴 효과 혹은 콤프턴 산란이라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X선, 들어오는 이 전자기파 X선을 파동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X선이 입자라고 본다면 우리 마치 구슬치기 혹은 그 알까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있고 여기에 저기 있고 여기 있으면 내 알이 검은 알이면 여기서 여기를 잘 비껴치면 얘는 요로 튕기고 나는 요로 튕겨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튕길 때도 얘가 튕겨나가는 거,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튕겨나가는 거에 운동량은 보존이 되거든요. 마치 X선이 전자와 충돌해서 산란되고 전자를 방출시킨 것처럼 운동하는 게 보인 거지. 그러면 얘는 전자기파가 운동량과 충격량, 즉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성립한다면 전자기파는 파동이다, 입자다? 입자로 가야 되죠. 맞지? 입자가 돼버리는 거잖아. 요 개념까지를 해서 빛이 입자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현대의 과학에서 빛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빛의 성질을 쭉 정리해 볼게요. 직진이 있고 반사가 되죠. 맞지? 굴절도 일어나고 회절도 일어나며 간섭 무늬도 나타났죠. 이중슬릿에서. 그리고 광전 효과도 나타났고 콤프턴 효과, 콤프턴 산란도 일어났잖아. 여기에 대해서 현대과학에서는 요 5가지를 가리켜서 빛의 파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반대쪽 여기 4가지를 묶으면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즉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의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광전 효과나 콤프턴 산란을 관측하는 동안은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굴절이나 회절, 간섭을 관찰하는 동안은 입자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2가지 성질 중에 우리 동전의 앞뒷면을 동시에 볼 수 있나요? 동전 하나의 앞면과 뒷면을? 못 보지. 볼 수 있는데 하면서 이러고. 일반적으로 우리 동전은 앞면과 뒷면 둘 중에 한쪽 면만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빛 또한 어떻다? 한쪽 면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파동성만 보여주거나 입자성만 보여주거나. 그리고 이런 빛의 입자성을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 중에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의 CCD,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태양 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이제 우리 과학책에 보면 좀 나타나요. 이미지 센서, 이게 CCD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파동성을 입자성을 이용하는 예시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 태양 전지판도 그렇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물질파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요거 빨리 필기. 자, 지금까지의 흐름. 빛이 파동이다. 주였죠. 그러다가 입자라고
광전 효과와 콤프턴 산란에 의해서 입자적인 그리고 양쪽의 모습이 있다는 게 발표가 났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결국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즉 플랑크 상수 광속분의 람다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그 운동량은 MV가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다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주류 위에 하위연스에서 맥스웰을 거쳐 헤르츠가 나오고, 그게 입자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그죠? 그러자 이웃나라, 참고로 그 전설의 회의 27명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프랑스의 드 브로이라는 학자가 숟가락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빛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무슨 성질이 있었다? 입자의 성질이 있었다. 그렇다면 입자의 운동에도 뭐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파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꽂힙니다.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이 공식이야. 뭐? 그러면서 물질파 이론이라는 걸 내는 거야. 자, 운동량이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물질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즉 MV분의 플랑크 상수이지 않을까? 졸라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야구공이 약 140km/h로 날아갈 때 야구공 질량이 있고 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여기에 대입해 보면 파장이 약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가 나와요. 야구공 입장에서 파장의 길이가 10의 마이너스 35승, 0.0000000000000000001 이면 파동 아니죠. 이건 파동이라 부르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원자 구조 공부하고 할 때 나온 학자 톰슨이라는 학자가 발견했던 음극선, 뭐의 흐름이죠?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진 공간에서 방출된 전자의 운동이 있단 말이지. 얘의 ME와 요 V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파장을 구해 보니까 그 파장 값이, 전자가 움직일 때 파장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 방정관에서 방출된 전자의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 정도면 전자 크기를 고려할 때 얘는 파동이 맞죠? 맞지? 그래서 이 이론을 검증하는 학자들이 나옵니다. 데이비슨 거머냐, 마이클슨 몰리냐, 더 뒤에 넘어가 보자. 물질파에. 갑자기 학자 이름이 헷갈리네. 데이비슨 거머냐. 에이씨, 마이클슨 몰리는 맞다. 빛이다. 데이비슨이라는 학자랑 거머라는 학자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니켈 결정에다가 뭐를 쏜다? 음극선을 쏘는 거예요. 전자들을. 근데 이거를 그냥 특정각만 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 입사각을 조절하면서 쏴보는 거야. 니켈 결정판에. 그러면 그때 여기서 반사가 돼서 나오는 전자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빛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그냥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거면 비슷해야 되는데 그 빈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50도인가 57도인가 그 각도가 적혀 있을 텐데 각도가 나와 있냐? 세타라고만 돼 있죠. 이게 약 50도의 특정 각도에서 검출되는 전자 빈도수가 갑자기 확 늘어버려요. 왜 이 특정 각에 더 많은 전자가 몰려서 반사가 되었는가, 산란이 되었는가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데이비슨과 거먼은 얘가 니켈이니까 금속 결정일 거 아니야. 결정이라는 말은 원자들이 규칙적인 형태를 지니고 이렇게 결정 형태로 존재할 거 아니야. 이때 (1번) 면과 1번 면과 2번 면에서 원자들이 결정이니까 반사돼 나갈 때 요 각도 몇 도? 50도 각도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그 특정 각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간섭은 입자냐 파동이냐? 아까 필기했잖아. 파동이었죠. 그 다음에 톰슨 맞을 거예요 아마. 톰슨의 전자회전. 알루미늄 판에다가 하나는 X선을 쏴보고 하나는 베타선, 얘가 음극선이에요. 음극선을 쏴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산란이 될 거 아니야. 이때 나타나는 산란 무늬 패턴이 X선 산란과 음극선 산란 패턴이 똑같이 나온다. 전압을 맞췄더니. X선은 전자기 파잖아요. 이미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간섭 무늬에 의한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베타선, 음극선은 입자잖아. 그지? 입자인데 뭐가 나타났다고?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데 마침 이 둘의 패턴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는 전자잖아, 전자. 간섭 무늬가 나타나. 그리고 이중슬릿, 영이한 이중슬릿 실험에서도 여기에 베타선 발생량체를 놓고 스크린을 걸면 얘가 입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멍을 통과하면 여기만 와서 맞죠. 요 슬릿을 통과하면 여기만 와서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발씩 쏘면, 연발이 아닌 한 발씩 탕 쏘면 여기 맞거나 여기 맞거나만 일어나잖아. 근데 연발을 놓고 드르륵 갈겨버리면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뭐 가운데 여기 와서 맞는 애들이 생겨버려요. 이건 뭐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이 좁은 슬릿에서 회절이 나타나 버린 거죠.
뭐가? 베타선이. 이 모든 설명들이 전부 다 뭐를 증거하고 있다? 드브로이가 발표한 물질 파일. 입자의 운동에서도 무슨 성이 나타난다? 그 크기가 매우 작아지게 된다면 입자의 운동에 파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발전돼서 간 게 사실 그 솔베이 회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그 부분이 됩니다.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전자 궤도가 왜 특정 궤도에만 안정된 궤도가 나타나느냐를 전자가 그 궤도에서 정상파 진동을 하게 된다. 근데 그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에서 코펜하겐학파의 젊은 교수들, 보어, 보른, 하이델베르그는 입자 운동이 파동이 아니라 파동의 형태의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 전자 궤도가 정상파, 그러니까 반파장의 정수배의 궤도에서만 나타나는데 그 마디가 사실은 전자 존재 확률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라떼 이즈 홀스를 시전합니다. 어디 젊은 것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계산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충 확률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문제 안 풀고 지나가려고 하느냐, 나 때는 말이지 하면서 개꼰대 짓을 하면서 토론을 하다가 털립니다. 그 사진 찍은 그날. 그래서 그 사진에 아인슈타인 표정이 안 좋아요.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다가 제5차 솔베이 회의 기념사진을 찍어보면 학자 27명이 그 단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거기 가운데 아인슈타인 앉아있거든? 얼굴 표정 대단히 안 좋습니다. 거기 보면 그 학자들이 27명이 찍었는데 그 회의 전후로 노벨상을 딴 사람이 17명. 노벨상 개수는 총 18개가 나옵니다. 17명이 18개를 땄다는 건 무슨 소리다? 2개 딴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는 소리죠. 첫 줄 가운데 여자가 한 명 앉아있거든요. 누구일까? 참고로 그 양반이 노벨상 2개 딴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앉아있던 여자가. 풀 네이밍은 마리 스콜로도프스카 퀴리, 즉 퀴리 부인. 그리고 퀴리 부인 옆에 로렌츠랑 아인슈타인 앉아있고 방금 나왔던 이름들 있죠. 보어, 보른, 슈레딩거, 하이델베르그, 콤프턴. 뒤에 다 있어요. 한 장에.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때 꿈이 시발 타임머신 개발해서 2차 대전의 시기대로 돌아간 뒤에 저 회의장 사진 찍는 날 폭탄 떨군다가 꿈이었지. 왜일 것 같아? 현대물리학의 골치 아픈 거는 전부 다 거기 있는 양반 27명이 맞는 거야. 그랬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정리하고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스펙트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빨리 필기. 거의 그림 위주니까 간단하게 메모하면 좋겠죠. 자, 분해능과 전자현미경. 분해능이란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광원, 두 지점을 다른 두 점으로 어떻게 분리 관측하는
최소거리. 이 각도를 분의 능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좁은 슬릿에 파동이나 빛이나 파동이 도달할 때 여기 한 점에서 요 퍼지는 이 개념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두 점에서 회절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만약에 점이 두 개면은 맞죠? 이 회절에 의해서 여기에는 뭐가 나타난다? 간섭 무늬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생각해봐. 여기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했죠? 그지? 근데 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라고 했었죠. 옛날에 간섭 이야기할 때. 여기 D는 요 사이 거리가 D, 여기서 여기까지가 L, 요 거리가 람다. 즉 람다가 커지면 회절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간격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점에 회절이 많이 일어난 녀석들이 이렇게 붙잖아. 여기서 파장이 더 짧은 파란빛을 따지면 회절 무늬가 좁게 만들어지고요. 파장이 더 긴 붉은색 빛을 쏘게 된다면 만약에 똑같은 색이라고 해도 이 회절되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여기서 겹쳐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점처럼 합쳐진단 말이야. 간섭에 의해서. 즉 뭐다? 람다가 작을수록 요 델타 S 회절 무늬의 간격도 줄어들기 때문에 분해 능이 좋아지겠죠. 분해 능은 각도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높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도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즉 가시광선으로 관측하는 크기의 한계는 뭐가 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가시광선의 파장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광학식 현미경, 우리가 결국 얘는 가시광선으로 보잖아. 그러면 가시광선의 파장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해능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겠죠. 아무리 확대해서 본다 그래도 결국 그 외곽 아웃라인이 어떻게 회절 때문에 뭉개지고 두 개의 점을 분리해서 못 보고 하나의 점처럼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광학 현미경보다 더 고배율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노 파티클 이하의 세계를 보고 싶으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빛이 필요해, 짧은 빛이 필요해?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더 작은 파동이 필요한 거야.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장이 더 작은 파동으로 무엇을 택한 거다? 음극선 바로 전자의 물질파를 쓰는 거야. 전자로 물체를 보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보는 걸 우리는 전자현미경이라 그래. Electric Microscope. 그래서 이 M은 똑같은데
이 전자현미경은 그냥 종류가 있어요. 투과식, 주사식. 거기 보면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 전자의 움직임, 흐름을 이렇게 렌즈처럼 굴절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전자들의 방향을 이렇게 모았다 폈다 할 수 있으니까 렌즈처럼 쓸 수 있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걸 이용해서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하는데, 투과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시루에서 전자를 쏴서 요 밑에서 캐치를 하는 거야, 전자를. 이러면 시료가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얇아야 되겠지. 아주 얇은 시료를 전자가 투과하면서 그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투과식은 보통 생물 파트에서 많이 써요. 내부가 보이거든. 세포 내 소기관 이런 거 볼 때 TEM을 씁니다. 그러면 주사식은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샘플이 있으면 여기에 금가루로 도금을 해요. 표면을. 금이나 흑연 도금을 한 뒤에 전자를 쏘면 얘가 반사돼 나올 거 아니야. 이 반사돼 나오는 거를 캐치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결국 도금, 금이나 흑연으로 코팅된 표면 구조가 보이죠. 그럼 얘는 뭐가 보인다? 구조가 보이니까 보통 공학에서 많이 써요. 생명보다. 결정 구조 이런 것들 중요한 거 있잖아. 나노파티클 결정 구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율은 그냥 TEM이 높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 요거 정리만 하고 마칩시다. 그동안